19세기 미국 문학의 중흥을 이끈 작가 허먼 멜빌.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장편 소설 사기꾼 그의 가면 무도회는 만우절날 세인트루이스에서 뉴올리언스로 떠나는 여객선에서 벌어지는 사기꾼의 성실한 사기 행각을 보여준다. 팔색조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변신수를 자랑하는 사기꾼은 선착장에 도착할 때마다 새로운 가면을 쓰고 수많은 승객들의 면전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자선과 기부를 강요한다. 승객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의 필살기는 언제나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 과연 그의 가면 무도회는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오늘은 모비딕으로 유명한 허먼 멜빌이 쓴 사기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글쓰기가 좀 난해해서였는지 작가로서의 평가가 좀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 책은 사기꾼이 전면에 등장하는 얘기인데다가 정신을 꼭 붙들어 매고 있어요. 사기꾼이 엄청 많이 나오십니다. 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저는 좀 이 사기꾼, 얜 누구지? 이러면서 계속 읽게 됐었는데 두 분은 사기꾼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진 선생님. 저는 사실 이 소설 가운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기꾼이 이제 이 장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한 사람인지도 이제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변장을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지 그것도 좀 쉽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런 점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참 문체가 참 독특하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 문체 때문에 읽기가 어려웠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예. 예. 진짜 이 소설은 참 이 문체의 맛으로 읽는 소설이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는데 뭐 가령 이제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착함에 둔감하지 않은 것 외에도 악덕에 가장 적게 물든 사람들은 때때로 우세한 예절 감각으로 인해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지는 않으나 냉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면 이 시청자들이 이게 무슨 문장이야. 노래가 떠오릅니다. 난감하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네, 이제 방금 읽었던 문장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에게 1실링을 주세요. 다짜고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줬어. 돈을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를 하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뭐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이제 과장되고 어떤 이제 그 예의 범절을 갖춘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받았냐는 듯이 상당히 좀 무뚝뚝하고 좀 엉뚱한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의 태도가 과연 그 사람이 무례하거나 배은망덕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냐? 오히려 그게 이 사람은 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말하자면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이제 겉 시장식의 이제 예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가 특히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이제 과장되게 인사를 해서 상대의 이제 호감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이제 그 목적을 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는데도 이렇게 좀 무뚝뚝한 표정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별로 달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뭔가 내면적으로는 감사를 해도 그것을 겉으로 이렇게 이제 달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서툰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이제 순박하고 뭔가 좀 진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건 이제 이 문장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세속에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진태원 주석본을 봤었어야 됐는데 이 책 읽으면서 좀 어려웠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멜빌의 문장에서 잠깐 이제 좀 놀란 것은 이 멜빌의 문장이 이렇게 한 문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지만 세상 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봤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게 꼭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고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멜빌이 이 복잡한 이런 문장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사물이 가진 다양한 측면, 이것들을 한 문장 속에 표현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섬세하게 이렇게 나열된 이 말들이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 예전 저를 굉장히, 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고통을 즐기셨던 우리 진태원 선생님이셨습니다. 혜영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멜빌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사실 이제 그 앞에서 쓴 모비딕이라던가 아니면 필경사 바틀비 같은 작품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비딕이나 필경사 바틀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사실 비극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 전체라던가 아니면 월가의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삶이라던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비극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깊이 있게 다룬 작품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은 비극이 아니고 완전히 희극이거든요. 코미디에 가까운 작품인데 멜빌이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코미디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쭉 미국 사회를 관찰하고 미국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정말 각양각색으로 자기 나름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마지막 작품을 일종의 가장무도회와 같은 사기꾼들의 행렬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책 제목을 조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제목 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말로는 사기꾼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confidence man인데요. 이제 confidence란 단어 자체가 라틴어 어원을 보자면 confidere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옮기자면 full trust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fidence가 원래 이제 신뢰란 뜻이잖아요. 근데 신뢰가 동시에 사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을 신용 사기꾼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용이라는 것도 영어로 하자면 크레딧이거든요. 근데 크레딧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채무, 채권, 그러니까 그런 채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거라는 걸 완전히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이게 신뢰와 사기, 그다음에 뭐 채권과 채무, 갚느냐 안 갚느냐 이것이 전부 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이 제목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델르호, 이 여객선에 올라간 여객선 이름에서도 믿음, 신용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사기꾼들이 돌아다닌다는 거 참 이게 또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사기꾼이 몇 명이 나오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세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표면적인 내용은 과연 지금 사기를 치는 사람하고 앞에서 사기를 쳤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또 이 뒤에 또 나오는 그 사기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결국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 세상이 다 이렇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이제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양과 실제가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사기를 치고 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맨 앞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맨 앞장면에 이제 흑인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흑인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흑인 안진뱅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쌍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입을 벌리고 있으면 동전을 그 던져줘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그 놀이를 하듯이 동전을 이제 입 안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는 놀이를 하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선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체리티 게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를 진짜 그 불쌍하게 그 흑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이제 어떤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취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겉과 속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도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이 세상에 사기꾼, 특정한 사기꾼이라는 것은 없고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물들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관계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이 전한 그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문학의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 appearance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실제를 reality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의 오랜 주제고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진실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햄릿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햄릿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삼촌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삼촌은 그냥 이제 어피어런스는 외양이라는 건 그냥 삼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실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양을 꿰뚫고 실제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이 믿음이라는 배 안에 유일하게 날카로운 사람 하나가 있죠. 이발사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소설의 이제 앞장면인데 그 이발관의 이제 그 묘사가 나오는데 이발관에 이제 그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외상사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현찰 박치기를 이제 그 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상사절의 영어 표현이 재밌죠. 네. 이게 이제 no trust. 그러니까 이 trust라는 말은 신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 문자가 들어가면 신뢰 따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사기꾼이 사기에 성공하는 것도 사람들의 이런 심리. 사람들은 다 돈, 물질적인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심리를 간파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꾼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아마 필살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이 작품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속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기꾼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선 사업가처럼 자기가 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주식 브로커가 돼서 주식 중개인처럼 변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약장수처럼 변장해서 뭐 이렇게 좋은 사마리아인의 이런 약은 없다. 이거는 먹으면 바로 고통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속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탁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트리거인데요. 자기가 각자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기꾼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주 특유의 언변으로 사람을 정말 줬다 놨다 하면서 그 특유의 언변으로 사람들을 다 속여 넘깁니다. 그런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두 가지 면모를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이용하면서 이 사기꾼이 결국 사기를 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편은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탁 주면 바로 그 상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이런 것 사이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작품을 전개시키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가면 무도회에서 사기꾼의 표적은 그 무도회 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여금 사기를 치게 됩니다.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소가 여객선인가 하는 게 저는 책 읽으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기꾼은 정체를 계속 변주해가면서 분장을 하고 요 여객선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여객선이라고 장소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좀 그 흥미로웠던 것은 이 배에 이제 탑승한 승객들을 멜빌이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인종이 너무 다양해요. 국적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어떤 지방에 다니는 그 말하자면 이제 여객선인데
이 지방에 다니는 이 내륙의 지방에 다니는 여객선에 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또 인종이 탔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의도적으로 좀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 모든 종류의 원주민과 외국인, 실업가들과 행락객, 사교계 인사들과 벽지의 사람들, 농지 찾는 사람들과 명성 추구하는 사람들, 여자 상속인을 찾는 사람들, 금을 찾는 사람들, 들소 사냥꾼, 꿀벌 사냥꾼, 행복 사냥꾼, 진실 사냥꾼, 이 모든 사냥꾼들을 찾는 한층 더 예민한 사냥꾼. 그래서 뭐 영국인, 아일랜드인, 독일인, 덴마크인, 또 심지어 일본인까지. 그러니까 이 묘사를 보면 이 배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축소판 같은 곳으로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축소판 같은 곳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그러니까 아주 도회지에 사는 사람, 또 아주 시골 벽지에 사는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원주민과 원주민은 완전히 토착, 그 지역의 토착 사람이잖아요. 모든 종류의 원주민과 외국인. 외국인은 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또 뭐라고 하냐면 실업가들과 행락객. 실업가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벌려고. 행락객은 뭐야? 놀러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에서부터 이 배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배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배가 흐르는 또 미시시피 강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시시피 강은 이제 미국 북부에서 남부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인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고 사실 이제 길이가 6,0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강이죠. 미국을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지를 수 있는 강인데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여객선이 가고 그 여객선 안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급으로 보자면 상층부터 하층, 인종으로 보자면 백인부터 완전히 유색인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타고 있어서 사실 이 여객선이 자체가 하나의 작은 소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까운 상징으로는 미국 사회를 가리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전체를 가르치는 하나의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는 소우주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 자체는 이 사실 이제 라틴어로 테아트럼 문디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테아트럼 문디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무대 위에 어느 날 보니까 올려져 있는 거고 이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겪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무대 스테이지가 이제 문을 닫듯이 우리도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테아트럼 문디 사상인데요. 이런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작은 배 비록 작은 배지만 이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고 이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방식을 통해서 삶을 진행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근데 이제 이 배 제목이 피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배에 올라탔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아이러니,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랄까 믿음의 연속이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믿기 어렵다. 뭐 아니면 더 나가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라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배경으로서 이 여객선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가깝게는 이것이 미국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좀 치면 크게 한탕 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성비에 따라 지갑을 열고 닫는데 보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본연의 역할에 아주 충실하면서 절차와 예의를 갖춰가면서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장을 넘어가면서 계속 모습을 변장해 가면서 새로운 사기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양파 껍질 있잖아요. 그 양파 껍질을 벗기면 어때요? 또 양파. 똑같은 양파 껍질. 껍질을 벗기면 또 양파. 그리고 계속 벗기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양파 껍질 비유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외양 안에는 뭔가 외양하고 다른 어떤 본질이 이제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만이나 사기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기꾼의 뭔가 진실한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멜빌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근데 사기꾼 다음에는 어때요? 또 다른 사기꾼. 그 사기꾼 다음에는 또 다른 사기꾼. 계속 사기꾼들만 이어지지 뭔가 이 사기꾼의 진짜 본질, 적나라한 그 본성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는 궁극적인 실제, 참된 실제하고 그 외양 사이의 이런 그 이원론적인 생각은 좀 잘못됐다. 말하자면 이제 존재하는 것은 외양뿐이고, 그리고 사기꾼과 그 사기꾼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이 외양과 어떤 실제, 외양과 본질 사이의 불일치는 이 세상의 이제 그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작품에는 사기꾼이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이제 계속 변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보다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도 굉장히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에 있고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사기를 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그 물질적 성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 정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물질주의를 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 성공을 통한 어떤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다는 것을 사실 이 작품에서 이제 사기꾼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상대의 돈을 긁어서 이것으로 자기가 부를 축적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넉마에서부터 부자로까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From rags to riche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넉마정이, 그러니까 거지에서부터 갑부가 되기까지라는 유명한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미국에서 내가 이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성공했는가,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내가 위로 올라갔는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의 처음 시작이 자선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처음엔 자선 단체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선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이제 자선이 얼마나 중요한 그 미덕입니까? 그런데 그 자선이 바로 또 돈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작품이 돈과 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말 같이 가기 어려운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속고 속이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아이러닉한 방식으로 미국 사회를 풍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책에 대한 한 줄 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쏙쏙 알아주는 그런 사기꾼 만나면 지갑 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요. 그와 당신의 교집합을 조심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선생님.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기꾼이 좀 더 인간적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훨씬 더 사기꾼 같은 이상한 피델호,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는 이상한 나라 미국. 네, 미국은 알고 보면 요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태원 선생님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결국 이제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 세상은 이 기만과 가장, 외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한 줄 평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만과 가장의 세계 속에서 독자들과 함께 어떤 진실과 신뢰를 찾아가려는 작가의 고독한 우정의 노력,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작가의 고독한 우정의 노력에 진태원 선생님의 주석이 꼭 달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일컬어 심리조종자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푸티콜랭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해서 인생을 망치는 이 조종자들이 의심, 두려움, 죄의식을 열쇠로 삼고 그 사람을 따고 들어간다고 해요. 하지만 B급 고전은 책이라면 고개부터 가로젓는 여러분들에게 재미, 성찰, 놀라움이라는 책의 열쇠를 한번 꽂아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어떡하지, 이거 번호키 도어락이네 이거. 예,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죠.